젠슨왕의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아, 니네 베끼려면 베껴봐. 우리는 이렇게 3년치 할 건데 AMD야, 인텔아. 우리 이런 거 하면은 니네 한번 따라해봐. 우리는 그동안 더 앞서 나갈 수 있어라는 약간 자신감의 표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젠슨왕이 발표한 새로운 그 AI 칩이 어떤 것들이 있죠?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베라 루빈,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물리학자의 이름을 딴 칩을 3년치 계획을 내놨는데, 일단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그 추론 속도가 이전 모델 비해서 30배 가량, 대규모 언어 모델을 추론하는 속도가 30배 가량 빨라졌고, 그리고 에너지 효율성이 25배 가량 늘어난 그런 칩이고요. 그리고 베라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라 같은 경우에는 CPU고 루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웰의 차세대 모델인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엔비디아도 그 칩의 설계도는 ARM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뱅크가 네, 가지고 있다가 영국 회사, 그쵸. 예. 상장한 그 회사의 그 설계도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썼는데, 예. 이번에 베라부터는 두뇌를 자기네들이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CPU 설계도 좀 욕심을 내는 시그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 엔비디아가 이번엔 베라랑 루빈이라는 새로운 AI 칩에서는 자기들이 설계도를 직접 그리는 거예요. 직접은 아닌데 베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ARM이 만든 걸 그냥 그대로 갖다 썼으면은, 네. 그러니까 옷으로 치면은 기성복을 그대로 입다가 이제 좀 이걸 좀 약간 튜닝을 해볼까? 여기 뭐 팔을 좀 그러니까 이 팔 부분을 좀 이렇게 수선을 해볼까? 이런 식의 이제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해석하기 따라서는 설계 분야에도 그러니까 이게 베라라는 건 CPU 쪽이거든요. 두뇌에 해당하는 이걸 좀 자기네들이 직접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그널이 좀 보였던. 젠슨왕과 엔비디아는 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네. 계속해서 새로운 AI 칩 모델을 네. 그 시리즈 라인을 발표하는 거예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자님께서는? 예측 불가능성 이런 건가요? 그렇죠, 불확실성. 불확실성. 근데 엔비디아는 뭐 기자님이나 제가 집에다가 물론 뭐 그래픽 카드라는 게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저 엔비디아 블랙웰을 샀어요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은 없고, 이걸 사는 사람들은 결국 다 기업 고객들이고 정부 같은 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몇 년치 계획을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주주들이나 아니면은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걸 매우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줄여줌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구축하는 관점, 그래서 이렇게 칩을 계속 내놓고 이런 그 계획을 발표하고 그러는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젠슨왕의 자신감의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니네 베끼려면 베껴봐. 우리는 이렇게 3년치 할 건데 AMD야, 인텔아. 우리 이런 거 하면은 니네 한번 따라해봐. 우리는 그동안 더 앞서 나갈 수 있어라는 약간 자신감의 표현.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젠슨왕의 스피치 어떤 그 발표문을 보면은 네. 쿠다 아키텍처에 대한 자신감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AI 칩만큼이나. 그러니까 이게 쿠다 아키텍처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발표 순서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그 처음에 이제 자신들의 근원인 그래픽 카드가 다 팔렸다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무슨 카드 같이 이렇게 쫙 펼쳐진 데 섰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볼이고 개발자, 스타트업, 대기업들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생태계. 쌀을 가지고 김밥을 만들 수도 있고, 쌀을 가지고 뭐 파스타를 그러니까 리조또를 만들 수 있고, 빠에야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아키텍처 기반으로 발전하는 거. 네, 그거를 이번에 좀 보여줬고, 네, 그렇게 저는 좀 읽었습니다.
로보틱스는 뭐 작년부터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로봇 플랫폼 우리가 이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번에 오픈 소스로 아예 공개를 해버렸고요. 그 로보틱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좀 깜짝 놀란 게,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위 6개 회사가 전체 매출의 몇 % 정도 차지할까요? 뭐 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네. 메타 뭐 이런 회사들 다 데이터 센터 세우는 네, 회사들이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CSP나 아니면 뭐 오라클도 있고요. 여기가 66% 정도 됩니다. 66%.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청자님들이 보시기에 네.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였나요? 몇 네. 주 전에 갑자기 우리 그 자본 지출 케이펙스를 네. 줄일 줄이겠다. 거예요. 예. 하니까 갑자기 주가가 막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의존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큰 손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자님이 만약 젠스막이라고 그러면은 44%를 80%로 만들어야지 안정적으로 갖고 갈 거죠. 그렇죠. 예. 경영자라면. 그렇죠. 기업의 본질은 이윤추구고, 그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로보틱스도 그런 관점에서 나왔다고 이해하시면은 되게 쉬워요. 아, 우리가 AI 칩만으로는 그렇죠. 그게 네. 6개 회사에만 하면은 그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자체 설계한 칩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 뭐 메타도 그렇고 다 자체 설계 칩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체 실리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학습용이 있고 추론용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물론 퍼포먼스는 떨어지지만 그런 게 만약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기술이라는 게 절대 강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뭐 그런 관점에서 로보틱스도 저는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뭐 물류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로봇이라든지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데 그 이번에 로봇 얘기를 하고 자율주행 얘기를 하면서 GM과의 협업을 맞아요.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장이 있으면 공장 말고 그 공장의 카피캣이라고 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디지털 트윈 아, 개념의 네. AI 팩토리가 다 생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디지털 트윈에서는 뭐 실제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되는 건 없잖아요. 생산되는 어떤 건 의미인 거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네. 뭐 쿠팡이 그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쿠팡 물류센터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박스를 일로 올렸다 절로 올렸다 하면은 그 효율이나 비율이, 요율이 네. 그렇죠. 그게 다 돈인데, 시간이 돈이고 그게 이제 적자를 내는 요인이 되는데, 디지털 트윈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예방이 되죠.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로봇, 가사든 산업용 로봇이든 네. 잠재적인 시장을 보고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 로봇 플랫폼, 그 로봇의 어떤 그 뇌 역할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 로봇을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CES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이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걸 옴니버스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옴니버스에다 뭘 붙이냐면 실제 물리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코스모스라는 거를 같이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생태계가 돼서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만들어서 나는 마치 진시황처럼 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했죠. 올해 CES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네. 엔비디아 전시관에 유니티 로봇이 있더라고요. 네네. 왜 그런 거죠? 엔비디아는 몸체, 바디는 뭐 중국산이 더 이제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두뇌에 해당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 두뇌는 엔비디아를 쓰면서 몸체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몸체를 써라 하는 그룹을 우리는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진영이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런 진영을 이제 테슬라 진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셨을까요? 이거 네, 저거는 이제 그쵸. 일종의 아직은 여기 보면은 가이드 와이어는 아직 떼고는 못하고 있지만은 네. 매달린 상태에서의 동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인공 근육, artificial muscle이라 그래가지고 인공 근육을 쓴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말하는
아직 그 테슬라라든가 피겨 AI, 유니트리 모든 로봇들은 지금 마그네트 방식의 전자 모터를 쓰고 있죠. 전기 모터를 쓰고 있죠. 그런 자석식 그 모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일단은 자유도를 높이는 데 공간적 한계가 있어요. 테슬라 로봇 같은 경우만 해도 22자유도를 아까 보여주는데 네. 모터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그 안에 모터 어디 안에 손목 예를 들면 이 안에 있을까요? 네. 모터는 이 안에 있네. 근데 모터는 팔뚝에 팔뚝에 있습니다. 예. 부피가 크니까요. 예. 아. 그리고 전부 이제 와이어로 당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구조에서는 엄밀히 말하면은 공간적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몸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요 로봇은 전체 설계를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네. 골체 이런 뼈대를 그대로 묘사를 해서 네. 인간의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힘줄과 근육이 너무 뭐랄까 해부학적으로- 인간과 닮아서 해부학적으로 네.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요. 예. 또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무섭다는 반응도. 네. 이제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뭐 불편한 계곡, 그런 거랑 이제 약간은 좀 그런 공포스러운 느낌도 주는데 네. 결국은 이거는 이제 아까 2050년 이후를 바라본 로봇이라 보여집니다. 2050년 이후. 이건 이 영상 한번 보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 로봇 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 꿈꾸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아까처럼 작업지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순수 행동지능 외에 이제 소위 동작지능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 동작을 한번 재현할 수 있는가. 그거 되려면은 우리 인간의 몸은 230여 개의 뼈로 이루어진 것이 네. 엄밀히 말하면 230개 이상의 자유도를 갖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지금 웬만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자유도는 60개 정도. 60개.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가장 궁금했던 게 이 영상을 보면은 위에 줄이 달려 있잖아요. 네. 목근 같은 게. 네네. 이게 어떤 역할인가? 이게 있어서 로봇이 안 넘어지는 건가? 또 그게 그거는 아닌 것 이제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뭐 학교는 조금 경제적, 재정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네. 이게 한번 쓰러지면은 그걸로 다치니까요, 인해서 로봇이? 그걸로 네. 인한 이제 수리 비용이라든가 이게 엄청나니까 저건 일종의 다 안전 가이드. 예. 로봇에게 지금 남은 기술은 저러한 빠른 동작을 할 수 있느냐 보다도 저런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가 운동 계획을 짜야 되는지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어느 되는가? 순간에 네. 어느 동작으로 팔을 뻗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을 아까처럼 규칙 베이스로 하던 데이터 베이스로 하던 스스로 몸에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연구하는 것이 지금 이런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피규어라는 회사의 영상인데 교수님도 이 영상 보셨죠? 그렇죠. 네. 이 피겨 로봇은 뭐 이제 제리 프라시라고 CTO를 맡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미 3년 전부터 오픈 AI 그룹하고 서로 협업을 해가면서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2대의 로봇에게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알아서 정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2대의 로봇은 이제 뎁스 카메라라는 그런 3차원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주어진 오브젝트들을 우선 분류를 해내는데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 알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서 다 해내고 있는 기술이에요. 이게 뭐 사과고 이게 계란인지 분류하는 정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반 3D 비전이라고 해서 3차원으로 인식하는 것이 조금 다른 것인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로봇은 냉장고를 맡고 있고 이제 왼쪽에 있는 로봇은 또 다른 선반이라든가 이런 걸 맡고 있을 때 2대의 로봇이 협업하는 구조를 이번에 처음 선보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보면은 영상 보면은 말씀대로 오른쪽 왼쪽 로봇이 지금 냉장고 쪽에 있는 로봇은 냉장고 문을 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딱 보기에 냉장고로 들어가야 할 물건들을 자기가 분류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냉장고로 가야 할 것이다. 이건 왼쪽에 있는 로봇은 이것은 선반에 들어가야 할 물건이다가 스스로 이제 구분을 해내는 것인데 계란이나 이 과일같이 신선식품이 냉장고에 넣는 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지금 놀라운 것은 음식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쪽 로봇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저는 처음 해보고 이거는 일종의 연출이다.
저는 그렇게 맨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보통 사실 근데 제가 로봇공학자분들 네. 취재해 보면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의심 이게 네. 정말 이제 자유롭게 로봇이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인가라는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와는 달리 이 오픈 AI 그룹이라든가 피규어 그룹들은 논문을 통해서 기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관련된 논문들이 뒤따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터브나 이런 아카이브와 같은 공개된 논문 사이트에서 논문들을 입수해서 이제 읽어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신경망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진짜 이런 행동 기반의 작업 지능을 구현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런 연구 결과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왼쪽 로봇이 오른쪽 로봇에게 물건을 건네줬잖아요. 네. 이것도 서로 로봇들이 지금 뭐 상호작용, 소통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논문에 의하면 한 대의 신경망 모델을 쓴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실체는 두 개의 로봇이지만 제어하는 인공지능은 하나의 신경망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예. 뇌가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 로봇이 이렇게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클라우드 형태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이게 짚는 것도 네. 뭐랄까 어쨌든 이게 물건이 부서지지 않게 딱 잘 짚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사실 그 손기술, 소위 이제 이건 덱스트러스 핸드라 그래가지고 손에 대한 기술은 아직 피겨 AI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촉각이 들어갔다든가 그것은 안 보이고 네. 그냥 단순히 물건을 짚는 정도로만 보여지고요. 압력은 조절했겠네. 왜냐하면 또 뭔가 그렇죠. 봉지가 터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얘가 물체를 인식하게 되면은 이것을 꽉 잡을 수 있는 물체인지 좀 더 조심스럽게 잡아야 될 물체인지를 판단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두 대의 로봇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시청자들이나 또는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은 일종의 한 대의 로봇뿐만 아니라 두 대의 로봇이 서로 협업하는 것조차도 인공지능에 의해서 스스로 자율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헷갈리는 게 로봇은 두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두 대로 보이는데 아까 이제 신경망은 공유하는 걸로 보인다. 네. 논문 분석 결과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서 예. 그러면 이거 하드웨어를 두 대로 보는 게 맞는지 사실상 하드웨어를 하나가 아닌가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구분점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구분점으로 봤을 때 액추에이터나 센서는 하드웨어를 보고 지능을 소프트웨어로 본다 그러면 지금 머리에 있는 3D 뎁스 카메라라든가 또는 손동작을 일으키는 그런 메커니즘 기술은 두 대의 로봇이 각각의 CPU, 각각의 컴퓨터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죠. 그렇지만 행동을 지시하는 그 통제되는 지능은 별도의 클라우드 컴퓨터에서 명령을 통해서 무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두 대의 로봇에게 지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금 이 장면도 저는 이제 신기했던 게 로봇이 냉장고 쪽 로봇이 케찹을 집어서 네, 높이 올리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죠? 사실 뭐 높이 올리는 동작 정도는 휴머노이드가 갖고 있는 자유도에 의해서 사실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제조용 로봇은 팔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잘 보시면 허리 움직임, 어깨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 동작을 위해서 몸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네. 이쪽에 케찹통을 놓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빈 곳에 이곳에 케찹통을 놓는다.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것도 예전에는 물건을 어느 높이에 딱 놓을 때는 이걸 일일이 관절의 조인트 각도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미리 티칭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티칭 없이 높은 곳에 올리려면은 아까처럼 팔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허리도 움직이고 어깨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복잡한 동작은 계산에 의해서 수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려서 몸 동작을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우리도 학습을 통해서 어떤 행동 지능이 올라가듯이 이러한 높은 곳에 물건을 올리는 동작 또는 사실은 이제 식기라든가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핸들링 하려면은 조심스럽게 복잡한 동작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동작 하나하나를
서칭하지를 않고요. 그냥 물건을 저 안에 넣는다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자율적 판단과 실시간 판단이라고 하죠. 실시간 판단에 의해서 행동들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놀라운 작업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을 닫는 것도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햅틱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문을 닫는 동작 자체가 로봇 공학자들에게 어려운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힘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 열려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확실히 닫았을 때는 딱 발력을 측정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닫았구나. 그렇죠. 이제 반동이 없으면은 그렇죠. 딱 붙었다 이거고. 이게 반쯤 열리면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제 열기가 새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왼쪽 로봇이 선반을 열고 닫을 때에도 이것이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만 그렇죠. 중간에 마찰을 이겨낸다든가 또는 완전히 닫았을 때도 꽉 닫는 그런 느낌은 힘 반영 동작, 포스 리액션 동작이라고 그래서 힘 반영 동작의 기술이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 중에 저 이제 이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은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바로 이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네. 두 로봇이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마치 사람처럼. 네. 이런 장면인 것 같은 거죠. 그-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 이게 부분은 조금 저도 뭐 네. 굳이 그렇게 서로 한 대의 신경망이 다 제어를 할 때 마치 서로 뭐 교감을 하는 듯한 아니 표정을 서로 볼 이유도 없는데 로봇끼리는. 그 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연출이 아닌가. 연출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우리가 이렇게 두 대의 로봇이 콜라보레이션 서로 협동 작업을 잘하는 듯한 느낌을 강제하기 위한 액션이 불편한 액션이라 봅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같이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좀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피규어라는 회사가 원래 이 회사는 작년에는 이제 GPT를 탑재해서 네, 인간의 어떤 지시와 명령에 상호작용하는 네, 어떤 영상을 보여줬고 올해 초에 이제 오픈AI가 이제 결별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네, 자체 AI 모델 만들겠다.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상을 새로운 이제 LLM 모델을 우리가 개발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네. 어떤 의도로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결국은 작업지능, 그 태스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작업지능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다. 자기네가 최고다. 최고다. 이걸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데이터 풍부한 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피규어에서는 이제 헬릭스라는 VLM 모델을 발표하면서 우리 VLM 모델이 이 정도 수준이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사실 뭐 헬릭스가 VLM 모델을 뭐 창시한 건 아니고요. 네. MIT라든가 CMU에서 이미 이런 기초 기술들은 다 이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됐고 VLM이 이제 앞으로 핵심 기술이 될 것 같다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용화의 시작을 아마 헬릭스가 알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GPT 없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은 이제 GPT라는 것 자체도 뭐 페이스의 라마라든가 또는 이미 GPT의 트랜스포머 자체는 구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 그룹과 지금 구글에 있는 원래 원조 그룹, 그리고 페이스의 라마 그룹, 그리고 또 뭐 중국의 딥시크라든가 이미 핵심 기술들이 다 오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한 기업에 이제 의존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정도는 우리도 시연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자원의 싸움 문제죠. 그 정도를 학습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확보했느냐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알고리즘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의 노하우라든가 또는 기술적 진보성은 지금부터 저는 같은 출발선상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GPT 기반으로 해서 로봇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다. 사실 뭐 GPT 그룹이 노린 것 중에 하나이죠. 테슬라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테슬라가 일반 피규어 AI나 또는 유니트리랑 무슨 차이가 있지? 저는 차이가 있는 건 딱 하나가 보는데요. 네.
바로 모터 기술입니다. 모터 기술. 왜냐하면 테슬라는 역시 전기자동차 그렇죠. 회사답게 네. 모터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그래서 틈틈이 테슬라 자체는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까처럼 테슬라를 경쟁 구도로 삼는 소위 이제 엔비디아 진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상하게 공개를 안 해요. 기술적인 거를.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눈에는 이게 틈새를 보입니다. 모터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죠? 이게 보면 이제 발목 부분을 보시면은 네. 거기에 보면 리니어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소형 리니어 모터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이런 것들은 다른 모터에서는 없는, 다른 로봇에서는 없는 기술이에요. 약간 근육 같은 느낌이네요. 예, 그렇죠. 종아리군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손가락 모션도 이제 테슬라가 사실은 젠2가 2022년에 이제 보여줬고 올해 젠3를 보여줬거든요. 네.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이게 몇 자유도로 보이십니까? 어떤 자유도라고 자유도요? 봤을 때. 예. 인간에 비교했을 때 한 네, 인간의 자유도보다는 좀 낮죠. 70? 아닙니다. 네. 손가락만 22자유도입니다. 손가락만 22자유도? 예. 젠2가 11자유도였거든요. 네. 2배를 늘렸어요. 아, 그 얘기는 그만큼 테슬라는 그냥 이것을 단순 시연용이 아니라 작업에 쓰겠다는 거고, 어떤 작업에 쓰겠다는 것이죠? 자체 자동차 공장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아. 테슬라가 왜 강조하냐면은 오랫동안 자율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비전 데이터의 풍부성, 누가 더 많은 비전 데이터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마침 유니트리 영상이 있어서 네네. 이것도 한 6일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네. 지금 사실 뭐 로봇이 춤을 추네요. 유니트리가 뭐 군무로 춤을 춘다든가, 맞아요. 이번에 그 중국의 춘절제에서도 보면은 아주 뭐 멋지게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소재, 그다음에 모터 제어 기술, 관절 기술, 그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역시 세계 최첨단에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올해 CES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게 네. 엔비디아 전시관에 유니트리 로봇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엔비디아는 말 그대로 GPU라는 그 플랫폼만을 제공하고 있고, 우리가 일반인이 모르고 있는 그런 GPU 외에도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또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쿠다 기술과 GPU 기술을 결합해야만 지금 로봇 인공지능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체, 바디는 뭐 중국산이 더 이제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적어도 두뇌에 해당되는 것은 엔비디아가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엔비디아 자체가 바디 몸체를 개발했다는 것 소식을 들은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엔비디아의 뭐 진영이라 그럴까요? 진영은 두뇌는 엔비디아를 쓰면서 몸체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몸체를 써라 하는 그룹을 우리는 엔비디아 진영이라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진영이 이제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런 진영을 이제 테슬라 진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아, 그래요? 하드웨어 몸체도 다 옵티머스라는 바디 몸체를 갖고 있고, 네. 또 지능이라는 실체도 그런 실제 FSD라는 그러한 지능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고, 그런 면에서 사실은 뭐 지금 미중 뭐 경제 갈등이 있긴 하지만 로봇에 관해서는 국경이 없다. 그럼 이어서 다른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이제 가족용 로봇 영상인 것 같은데, 네. 원엑스라는 회사의 로봇 영상입니다. 이것도 노르웨이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쪽 그룹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계는 어떻게 보면 하나인 것이죠. 그룹이 뭐 지역성을 이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서로 기술을 공유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핵심 기술은 비슷해요. 저도 요 영상을 보면서 역시 이제 이쪽 그룹은 이제 본격적인 홈 서비스 시대에 대한 미래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지고, 옷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 예. 가장 뭐랄까 사람 같달까요? 그리고 어떤 가사 일을 도와주시는 분 같달까요? 약간? 네. 네. 그래서 이쪽은 뭐 내부적으로는 뭐 하드웨어를 완전히
자체 기술력으로 했는지 아니면 뭐 중국산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예. 뭐 유니트리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분들이 강조한 것은 이제 옷을 입혀줌으로써 인간 친화적인 로봇의 형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손 기술이라든가 또 이런 기술들은 일종의 이거 연출 기술이라 보여지고, 아까처럼 완전히 작업지능이라고 말한다면 주어진 타스크를 스스로 생성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주어진 연출을 지금 이렇게 보면은 테이블에 다가와서 뭐 심부름을 내리는 동작. 네. 이것도 예. 지금 보면은 액자가 좀 약간 기울어진 액자를 예. 맞춰주는 예, 거잖아요. 근데 저런 거를 사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보여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빨래바구니를 그렇죠. 옮긴다거나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 동작들은 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동작 자체는 재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걸 스스로 했느냐가 중요한 건데, 과연 스스로 했느냐 여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좀 피겨 AI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앞서지 않을까. 이 영상에서의 핵심은 과연 생활 환경, 이제 생활 환경에서 인간과 로봇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가, 뭐 그런 거를 시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타겟, 휴머노이드 로봇의 타겟은 자동차 제조 공정일 것이다. 그 다음은 어디가 될까요? 가족용이 아닌 그 다음 저는 국방 로봇이라고. 빅테크들은 아직 뭐 군사용 로봇 만들겠다 얘기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무조건 다 유니트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테크, 유니트리 다 군사용으로 가고 있고, 거기 이제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미국 국방연구소 나알파라든가 이런 거 전부 지금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은 좀 기업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런 휴먼 친화적인 그러한 로봇의 이미지를 주려고 아무래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좀 무서운 대상보다는 네, 네. 이제 프렌들리한 그렇죠. 대상으로 좀 청소를 하고 뭐 냉장고에 물건을 집어넣고 넣어주고 네,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저는 실용화 측면에서 두 번째로는 역시 위험한 일을 과연 대체하는 것이 로봇 아닌가. 1가정 1로봇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렇죠. 그 시장 규모를 이제 뭐 인구수로 계산해 본다든가 로봇 한 대의 가격으로 그렇죠. 계산해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경제성 규모를 우리 로봇이 실생활로 들어온다면 얼마 정도의 가격을 아까 유니트리 2천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정말 그런 가사용 로봇이라면 2천만 원 이제 소형차 한 대 값이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치면 예. 뭐 충분히 구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좀 눈높이가 높은가 봐요. 아, 그래요? 저는 1억이라도 가능할 거라고. 1억이라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네. 인간이 네. 자라나서 대학까지 마치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직업을 가질 정도의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2억에서 3억 그렇죠. 정도가 든다고 네. 합니다. 로봇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일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교육에는 가상세계에서 뭐 몇 시간 만에 생산 단계에서 네. 너는 가정 서비스용 로봇, 네. 너는 의료용 보조용 네. 로봇, 너는 전투 로봇 이런 네. 식으로 직업을 정해주고 그 직업에 맞는 각종 학습이라든가 그렇죠. 이것이 단시간 내에 된다고 한다면은 그 하드웨어 가격으로는 2천만 원이 적정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소프트웨어의 위에 가격, 얹을 교육시키고 네. 그 인재로 인력으로 양성할 때까지 드는 비용까지 따지면 결국은 인간이 로봇을 대체한다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고,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저는 단순 하드웨어 가격만으로만 판단할 판단할 수 것이 없다. 아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 여기까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가 스페이스X예요. 예. 진짜 이제 꿈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모습이. 그게 2004년인가요? 네.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가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화성을 우리가 이제 개척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장비들이 붙을 텐데 그러면 그것들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신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화성 공간에 인터넷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화성을 스타링크로 이제 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요즘에 기사들 나오는 거 보면 스타링크의 위력이 진짜 막강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예, 예, 상당한 예. 영향력 끼치던데. 네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결국 스타링크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생명줄을 쥐고 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 이제 표현도 하잖아요. 드론을 컨트롤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많이 써볼 수 아시겠지만 그냥 우리가 라디오라고 그래서 네. 그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는 전파로 이제 우리가 컨트롤합니다. 그쵸, 위성이 그쵸. 필요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러시아 본토까지 수백 네. 킬로 떨어진 본토까지도 드론을 보내서 폭격을 합니다. 그럼 수백 킬로에 떨어져 있는 드론을 우리가 멀리서 컨트롤을 하려면 컨트롤하려면 예. 실제로 이제 그 드론에는 여러 센서들이 있어서 현재 그 비행 상태라든지 그 주변의 여러 가지들 이제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들 다 이제 정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걸 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정밀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정보들을 받으려면 실시간으로 받으려면 네. 결국 통신망이 필요하고요. 이게 인터넷이 필요한데 그 인터넷이 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끊어진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 상공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터넷이 접속될 수가 없죠. 그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른 나라인데 네, 그렇죠. 통신사가 다를 텐데. 예, 어차피. 그러니까 예. 위성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위성을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그걸 이제 스타링크가 그걸 열어준 거죠. 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열어준 거죠. 그 스타링크가 어쨌든 러시아 상공에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전 세계에 맞습니다. 배치되어 있으니까. 예, 예. 아. 그 또 재밌는 얘기는 이제 뭐냐면 지금 저희는 드론 얘기만 이제 알고 있는데 드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공중에 날아다니는 드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해상 드론이 있습니다. 해상 드론. 네. 배죠, 배. 예, 그러니까 예. 무인으로. 아, 예. 근데 이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시작할 때 러시아의 전략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그 흑해 쪽에 여러 도시들인데 이게 다 항구 도시들입니다. 맞아요. 예. 우크라이나에 많은 수출들이 일어나는 이제 항구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특히 이제 전 세계에 많은 곡물들을 수출을 하거든요. 곡물과 뭐 그 외에 이제 자원들을 많이 수출을 하는데 러시아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항구들을 전부 장악을 하면 일단 곡물 수출을 차단하게 되면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미 영향을 줬죠, 상당히. 줬죠. 실제로 영향을 옥수수나 줬죠. 이런 가격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압박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다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흑해에 있는 이제 도시들을 이제 그 러시아 그 군함들이 가서. 함대들이 예. 다 막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그 이제 수중 드론, 예. 수중 드론이 아니라 이제 해상 드론이죠. 예. 해상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함대들을 다 폭격을 합니다. 아, 근데 저도 그 영상 본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영상들이 네네네.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배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실제로 그 해상으로 가는 드론들을 컨트롤해 갖고 목표로 하는 함대를 정밀 타격을 합니다. 네네. 그러려면은 이 배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주 정밀하게 감시도 하고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데이터를 네. 또 아까 마찬가지로 실시간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위성을 통해서 받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영상까지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고속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짧은 데이터가 아니라 초고속 영상까지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 영상을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뭐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스타링크죠. 원래 지금 스페이스 X의 목표는 42,000개를 쏘아 올리는 게 목표였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게 2014년이거든요. 30년 전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스타링크 30년 전인데 빌 게이츠는 그 당시에 이제 840개 위성 가지고서 그때 그 위성망의 이름이 텔레데이스기라는 이제 위성망인데 그걸 구축하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웠어요. 회사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결국 실현을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엄청난 투자비가 들어갔거든요. 예. 아, 투자 비용. 예, 그게 위성 발사를 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 당시 기술을 가지고서 840개를 띄우는 거. 사람들이 일단 840개 띄운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죠. 그게 말이 너무 되느냐? 많아서? 예, 어떻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고 한 개 띄우는데도 돈이 많이 돈은 들어갔는데. 이제 30년 지나면 뭐가 달라졌느냐? 바로 그 비싸게 그 망구축을 하는데 드는 엄청난 비용을 일론 머스크는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게 바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겁니다. 발사 비용. 예. 네, 그러니까 위성망 구축 비용을 100분의 1을 줄였다고 보시면 돼요. 예. 위성보다 로켓 발사 비용이 훨씬 더 비싸군요. 예. 아, 그럼요. 예, 발사비 훨씬 비싸고요. 이제 위성 위에 탑재하는 그 페일로드, 통신 페일로드는 사실은 뭐 그냥 통신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낮고요. 발사체하고 발사 비용, 그다음에 이제 또 위성체, 예, 이제 위성
페일로드를 담고 가는 위성체 이런 데는 이제 좀 비용이 올라가고 그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발사 비용이 이제 제일 많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10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일론 머스크의 이제 핵심 기술은 바로 이제 재사용 가능한 로켓입니다. 아, 예. 다시 말해서 발사를 하고 나면 그 전에는 전부 다 소모품이에요. 그럼- 재사용이 안 됩니다. 네. 예. 근데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그대로 다시 버티칼, 그러니까 수직으로 랜딩할 수 있는 그 영상 한번 영상 한번 보면서 보시죠. 얘기하시- 예. 그 이제 펠콘 9이라는 로봇을 펠콘 만들었죠. 9. 예. 지금 보시면 우리가 발사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랜딩하는 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조금 더 위에서. 예. 수직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예. 이게 역추진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 랜딩하는 장면인데 이게 뭔가 삼각대 같은 게 펴지네요. 네, 이게 이제 네. 그대로 이제 재사용 이제 저 로켓을 다시 쓰려면은 하나도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스타링크 위성들을 수많은 위성들을 이제 값싸게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위성을 올리게 되면은요. 네. 한 21개 정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1개? 예, 한 21개. 그럼 로켓 발사체 안에 21개 정도 위에 예, 탑재하고 적재를 하는 거죠. 21개의 통신 페일로드를 적재를 해서 네. 한 번에 발사를 한 다음에 우주 공간에서 이제 얘네들이 적재되어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네. 안테나를 펼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발사 비용이 줄어드는 하나씩 올리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20개 이상을 올리니까 아. 예. 그 트럼프 2기 취임식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최초로 화성에 우주인들을 보내겠다. 예.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부각된 게 바로 이제 그건 우주선이 필요하잖아요. 화성까지 가는 우주선이 필요. 그게 스페이스X의 스타쉽입니다. 그게 아 나사 이런 곳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우주 산업은요. 나사에서 이제는 민간으로 다 넘어갔어. 그래서 저희가 스페이스 2.0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전에 전부 정부에서 나사 뭐 이런 데서 투자를 해서 갔던 것들이 전부 보다시피 스페이스X나 오히려 이제 나사는 스페이스X 기술에 의존을 해요. 아, 발사를 원래- 할 때는 이제 스페이스X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합니다. 항상 그 예전에 90년대 보면 뭐 우주왕복선, 뭐 아폴로 그게 다 나사죠. 정부에서 돈을 다 대고 네, 민간이 개입할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 2.0으로 오면서 지금은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저궤도 위성망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스타링크라든지 그 외에도 또 많은 그들이 다 민간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스타쉽은 대형 우주선입니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 화성까지 탐사하기 위해서 화성까지 예, 그게 전장이 120m예요. 120m. 예, 거기다가 화성까지 가려면은 네. 엄청나게 많은 이제 화물도 사람도 실어야 되고 그렇죠. 예. 화물도 실어야 되니까 네. 정말 초대형 우주선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게 스타쉽이거든요. 네. 그럼 그 스타쉽을 가지고서 위성을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궤도 위성을. 그럼 그 전에 20개씩 띄우던 거를 이제는 엄청 많이 쉴 수 50개를 있겠네요. 지금 현재는 네. 50개를 띄운다고 돼 있어요. 아. 예. 그럼 비용이 또 반 이상 또 줄어듭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발사비. 그래서 이 발사 기술이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 게이츠가 하지 못한 일을 일론 머스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발사 기술을 재사용 가능한 발사 기술을 확보했다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획기적인 이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발사체 비용 그 발사체를 개발하는 거 말고도 펠콘 9이라는 왜 스타링크 위성 사업은 왜 하려고 했던 걸까요? 예,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렇죠. 일론 머스크하고 통신 사업하고 사실 별 무관한데 네. 제 기억에 2020년인가요? 2021년인가 그 무렵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디를 나타나냐면 MW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네. 이제 지금 아마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죠. 이번 예. 주에 지금 네.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네. MWC가 있는데 MWC에 일론 머스크가 키노트 스피커로 나타났어요. 아 키노트. 네. 예, 일론 머스크가 이동통신 관련된 CS도 아니고 CS도 아니고 네, 예, 네. MWC에 나타나서 키노트 스피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키노트 스피치를 이제 들었습니다. 한 1시간 가량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는 그런 이제 그거였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던 스타링크의 비전들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우선 제가 놀랐던 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통신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다는 걸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좌담을 하면서 그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 통신 관련된 굉장히 깊이 있는 질문을 다 그 자리에서 다 답을 합니다. 스크립트도 없이 그냥 모든 질문을 다 답하는 걸 보고 스타링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를 제가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왜 그러면은 이 통신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스타링크라는 기술을 만들고 이 망을 구축을 이제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처음 만들 때 그때를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회사의 배경을 보면 스페이스X의 X자가 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무슨 이제 뭐 뜻이죠? 그냥 네. X 그냥 스페이스X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exploration 탐사의 exploration에서 X를 만들어낸 네. 거거든요. 그럼 뭐를 탐사하느냐? 화성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회사가 스페이스X예요. 예. 진짜 이제 꿈 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일론 그러니까 그게 머스크의. 2004년인가요? 네. 그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아무도 이해를 못했죠. 그러면 왜 화성 탐사를 하려고 했니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지구의 멸망을 대비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지구가 멸망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지구상에서 사는 단행성 네. 인종으로 남아있어는 안 된다. 종족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다행성 스피시스, 예, 이제 멀티플래너리 스피시스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죠. 예. 그럼 맨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가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우주선이 우주선 필요한 만들고. 거죠. 그러면 로켓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죠? 그러면 그 로켓이 화성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죠. 그렇죠. 돌아오려면 재사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 네.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갔다 다시 돌아오는 위성을 재사용 가능한 게 있으면 그럼 우리가 위성을 수천 개 수만 개를 띄우는데 네. 그런 기술이 있다면은 만국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겠구나. 아. 예. 그럼 위성 사업도 무슨 화성 뭐 탐사, 화성 진출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사가 필요했던 건데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성을 우리가 이제 개척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거기에 뭐 사람뿐 아니라 많은 장비들이 붙을 텐데 그러면 그것들이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신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화성에도 인터넷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화성 공간에 인터넷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다 스타링크 화성을 스타일링크로 예, 뒤덮는 화성을 건가요? 네. 스타링크로 이제 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걸 거꾸로 보면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도 똑같은 스타링크 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 상상력이 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아.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제 화성에서 지구의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면 우리가 우주 공간을 관통할 수 있는 네. 통신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구와 화성 사이도 거리가 꽤 되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한 2억 2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네, 네. 그 엄청난 거리인데 네. 그 엄청난 거리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할 텐데 네. 그러면 화성을 뒤덮고 있는 스타링크와 지구를 뒤덮고 있는 스타링크를 연결해 주면 되겠는데 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중간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계할 수 있는 아. 두 개 네트워크를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만들면 연결이 되겠죠. 또 예. 화성과 지구 사이에 네. 위성들을 또 이제 예, 세우는 또 거군요. 중간에 네. 뭔가 네, 이제 기준 연결해 줄 같은 수 있는 중계기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화성과 지구는 이제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이 네. 그대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링크까지 다 매핑이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스타링크라는 네트워크 구축이 이제 우리가 그 상상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다음에 이제 그 생각이 오면은 뭐냐면 이걸로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계 각국의 뭐 예를 들어 이웃나라 일본이나 그런 나라들도 준비하고 있진 않나요? 저궤도 위성을?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섬이고 그다음에 또 중국하고 이제 항상 이제 뭐 중국 침공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만 실제로 이제 일전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 실제로 해저 케이블이 이제 끊기는 상황이. 예. 그러면 대만 전체가 인터넷이 차단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은 언제든지 해저 케이블을 또 끊을 수 있는 그 그런 해저 위치에 케이블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 연결하는 그렇죠. 그런 인터넷 거죠. 연결이죠. 예. 근데 보니까 뭐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 군함들이 그거를 끊고 다닌다는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위협이 그런- 그런 위협이 네.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이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대안이 이제 이런 위성망을 이용하는 거니까.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예. 우크라이나 상황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위성은 실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 저희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일정한 숫자의 이제 그 위성을 띄워서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위성망을 구축하는 것 계획들도 지금 수립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강력한 대규모의 우리가 필요한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위성을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투자비를 더만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하고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숫자가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뭐 결국 이제 수요와 어떤 요구 사항에 의해서 정해질 텐데요. 정해질 텐데 뭐 적게는 수백 개, 수백 개. 수백 개를 최소한의 이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할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뭐 상업적으로라든지 뭐 저희가 생각하는 다양한 용도로 이제 그 위력을 좀 발휘를 하려면 그래도 수천 개 수준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 얘기를 좀 드릴까요? 네네. 네, 사실은 이제 스타링크의 이런 그 위협이 뭐 위협이라고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위력. 이 위력에 이제 그 가장 이제 예민하게 대응하고 있는 데가 중국입니다. 아, 왜 그렇죠? 예, 일단은 미국과 중국은 이제 기술 패권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누가 이제 과학기술에 이제 앞서느냐에 대한 굉장히 이제 예민한 서로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이게 위성 쪽은 뭐 사실은 그 60년대, 70년대, 80년대 냉전 체제 때 미국과 소련의 냉전 체제 때 사실은 이제 위성 쪽에서 엄청난 기싸움이 있었거든요. 누가 먼저 그리고 예, 달가냐 예, 그렇죠. 이걸로 싸웠잖아요. 예, 예. 그런 기싸움들이 다 사실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기술과 과학의 어떤 이제 패권 이런 이게 이제 기싸움이 이제 자기 힘겨루기에 이제 본보기가 되는 건데 그 비슷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뭘 발표하냐면은 우리도 12,000개 위성을 띄운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은 국망이라고 부릅니다. 스타넷이라는데 이제 국망이라고 그래서 국가망을 이제 만들겠다. 12,000개를.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또 뭐 하나만 있는 게 또 비슷한 류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 국망을 보게 되면요. 이 중국에서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국망을 보게 되면 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게 이제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디지털 실크로드 1대1로 네, 1대1로. 결국 중국이 이제 뭐 아프리카부터 해서 동남아 네. 전체를 이제 장악을 하기 위한 이제 그 상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었잖아요. 그 전략이 사실은 또 다른 위성을 통해 가지고 자, 이 국망을 이제 구축을 해 놓으면 이 네트워크는 원하는 나라 누구든지 다 쓸 수 있게끔 풀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종속되겠죠. 그렇죠, 중국에 그렇죠. 종속될 때 이게 네. 디지털 실크로드의 전략과 그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위성 사업 가능성을 보고 네. 이렇게 뭐 최대 42,000개 쏘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도 위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아까 제가 빌 게이츠 말씀을 드렸는데 빌 게이츠가 이제 40대 초반에 이제 아까 말씀 텔레데이식이라는 이제 네. 그 위성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을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도 40대 초반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세계 최고의 부자였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네. 예. 한때는 빌 게이츠가 최고의 부자였고 네. 또 한때는 일론 머스크가 최고의 네. 부자였고요. 또 거기에 또 비슷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단 네. 말이에요. 예. 그 제프 베이조스도 뭐 모티베이션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저궤도 위성망을 구축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조금 늦습니다. 예. 계획은 좀 일찍 발표를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서비스는 그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카이프라는 이름으로 스타링크와 똑같은 이제 그 저궤도 위성 통신망 이제 저희가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저궤도 위성망이라고 부르면 90년대도 우리가 저궤도 통신망이 네.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저궤도 위성 통신망은 이제 저지연 이제 지연이 좀 짧죠. 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 짧고 그 다음에 초고속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지연 초고속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이다. 우주 위성 인터넷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우주 초고속 인터넷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초고속 인터넷 위성 초고속 인터넷 이렇게 요약해서 이제 저궤도 위성 초고속 위성 인터넷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프 베이조스도 이런 이제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이제 만들고자 이제 계획을 세웠었고요. 근데 계획이 조금 망을 이제 구축하는 거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사실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축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서비스는 2029년에 이제 완성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왜 좀 늦어졌나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시장을 본 거죠. 새로운 매니팩처링 시스템을 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몇 년 동안 양산 체제를 만들고 그다음에 로켓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안테나를 싸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뭐 그런 데 시간을 썼던 것 같고 근데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시장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지고 나서 이제 드디어 망구축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마존을 어떻게 보냐면 아마존의 생태계를 봐야 됩니다. 아마존은 그냥 유통회사잖아요. 유통만 있는 게 아니죠. 클라우드? 아마존 회사는 클라우드. 음. 예, 클라우드 굉장히 그죠? 예, AWS 성공적이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넷플릭스 예. 같은.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그 다음에 지금 저 유통,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컨텐츠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어떤 커넥티비티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쵸, 네. 예. 아마존이 이런 위성망을 구축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 생태계가 다양하게 해서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어지는 질문 궁금한 게 이렇게 네. 미국에서 민간 기업들이 위성을 쏘아 올리고 하는데 네. 한국은 못 하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한국에서는? 이제 결국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아까 그 이게 디지털 생명줄인데 네. 그러면 우리한테도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게 언제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게 또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재난재해 상황이 돼가지고 통신망이 이제 단절되는 그럴 수 상황들이 있죠. 예. 뭐 대표적인 예가 얼마 전에 LA 지역에 산불, 산불 예. 났을 때 일부 지역이 망이 소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등장한 게 스타링크가 광고를 열심히 합니다. 예. 뭐라고 한 거나 보죠. 우리 망을 이용할 수 있다. 아. 예, 그 지역 사람들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면 우리가 인터넷 무료로. 예. 무료는 아닌 것 무료는 같습니다. 아니고, 예. 예, 광고를 열심히 한 걸로 제가 광고를. 찾아보니까 광고를 열심히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바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걸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딱 각인이 됐겠네요. 그럼 그렇죠. 재난 상황에서. 예, 맞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네, 네. 미국은 항상 이제 약간 땅이 넓다 보니까 네. 항상 그런 이제 재난 재해 상황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머전시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요. 저희도 몇 년 전에 뭐 KT 그 아현에 있는 기지국 맞습니다. 화재 났을 때 그 일대 뭐 핸드폰뿐만 아니고 단말기, 결제 예. 단말기도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대체 수단이 만일 우리가 이런 대체 수단이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얼마든지 이제 이 망을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재난재해 상황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제 이런 망의 필요성은 이제 뭐 틀림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냐? 우리가 네. 이미 이동통신망이라든지 초고속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는 위성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링크 서비스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뭐 땅에 잘 깔려 있긴 하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특별한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간다든지 네. 특수한 상황에 놓인데 뭐 특히 군에서는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군은 이제 뭐 그 전투가 일어난 데는 산간 지역이라든지 이제 민간이 많지 않은 지역이다 보면 이동통신망이 잘 깔리지 않은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동하면서 또 그렇죠. 작전을 이제 네. 작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군에서는 항상 위성통신의 필요성을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필요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스타링크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도 이런 망을 지금 당장 가져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논란은 뭐냐면 망 구축 비용이죠. 우리가 일정 규모의 일정한 용량을 갖는 이제 그 저궤도 위성 초고속 인터넷망을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과연 우리가 이제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떤 실익이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다시 좀 돌아오면요. 이제 아까 이제 뭐 이 망구축 비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우리는 또 이런 기술력이 있느냐.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값싸게 일단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값싸게 만들려면 이제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이라든지 뭐 등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행히 이제 통신 기술로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좀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이동통신 기술 뭐 강국이고 이제 그동안 뭐 핸드폰도 만들고 기지국도 만들고 뭐 기술을 어느 정도는 이제 잘 이제 리딩을 해왔기 때문에 통신 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로켓 기술이라든지 일부 이제 이런 기술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발사 기술들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면서 네. 발사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 발사만. 그리고 스페이스X는요, 네. 스타링크만 하는 게 아니라 발사를 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예요. 아, 네. 펠컨 9에 저희 우리나라 것도 예, 실어서 보내잖아요. 우리나라의 많은 현재 위성들이 팔콘 9에 실려서 가거든. 돈만 주면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데다가 위성을 올려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값싸게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로켓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망구축하는 데는 위성만 만들어서 네. 다른 민간 기업 로켓에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붙여서- 전략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숙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일에 독자망을 우리도 중국처럼 뭐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독자망을 구축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또 하나 전략은 이겁니다. 꼭 우리 독자적으로 우리가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해서 구축해야 되는 생각들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유럽의 전략을 하나 말씀. 유럽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도 스타링크 위협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미국의 나사가 있으면 유럽은 이제 ESA라고 이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럽 우주국이 되겠죠. 유럽 우주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EU 국가들이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이 위성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돈을 내고 거기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것도 유럽이 쓸 수 있는 독자망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그 소위 말하는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망을 구축을 해서 같이 투자를 해서 위성망을 유럽의 네. 아이리스와 같은 그 아이리스 2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아이리스 2와 같은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만든다면은 투자비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가지고 간다면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들을 또 키우는데 산업들을 또 확장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 이제 미치게 되더라고요. 뭐 대만과 같은 나라가 뭐 파트너가 그렇죠. 될 이제 수도 지금부터 있겠네요. 만약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만든다면 대만 대표적인 나라가 되고 그다음에 또 사실 동남아 많은 국가들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네. 사실은 인프라가 좋지 않잖아요. 이동통신 그렇죠. 인프라가 섬나라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타링크가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인 데가 필리핀이었고요. 가장 먼저 서비스한 데가 필리핀이었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작년에 인도네시아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가장 인프라가 좋지 않은데 가장 쉽게 망을 구축할 수 있는 데가 네. 인도네시아, 필리핀이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성공적이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망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네. 우리가 독자망을 이제 연합을 해서 글로벌 라이언스가 네. 망을 구축한다면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에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인터넷 접속 못하는 사람과 뭐 지역들이 한 40%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40%. 아직도 아, 예. 네. 그 40%가 아직도 우리가 우리 망을 통해 가지고 네.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망이 구축되고 나면 그 망을 가지고서 이제 뭐 네트워크 자체의 기술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산업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뭐 아까 아마존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 네. 그 위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유통망도 확장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OTT 예, 아마존 프라임 예.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서비스들을 이 망을 통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러나 우리나라 특히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거의 글로벌라이즈 못했거든요. 다 거의 뭐 내수의 네.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들 사실 보시면 전부 아, 네. 예, 그냥 국내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해외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글로벌화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 전략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보는데 이제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를 우리가 독자망을 구축하게 되면 이제 더 많은 우리가 기회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숫자가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이제 우주 공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위성 간의 충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위성을 올리면 또 나중에는 이제 회수까지도 지금 이제 법적으로 좀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회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올린 위성에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우주 쓰레기로 남아 있으면 안 근데 된다는 거거든요. 위성이 뭐 자체적으로 뭐 그럼 추락시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지구로 다시 돌아오면서 산화시키기도 하고 아, 또 그 자동적으로 그 대기 마찰 때문에 이게 위성이 수명을 다하면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가동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예, 떨어질 때 이제 지구상으로 들어오면서 산화 상태를 만들어서 다 이제 없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요새는 어떤 기업도 있냐면요 이제 스타트업들 중에는 실제로 위성이 수명이 닿을 때 되면 가서 캡처해가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아. 쓰레기 수거 회사 네, 예, 네. 그런 회사들도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도 아. 해요. 예. 어쨌든 법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다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이제 위성의 숫자를 정말 무한히 많이 쏘아 올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는 허가를 12,000개까지 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12,000개까지. 예.